이 장은 상승장이 맞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 방법은 사실상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거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보다 관련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 상승세가 계속 좋게 오다가 한국에는 또 나름대로의 또 악재가 또 터졌죠. SG 발 주가 조작 사건, 이거 표현을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그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 또 5개 종목의 하한가 거래량이 부족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또 이런 트라우마가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 투심이 또 가라앉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다가 오히려 이거 이제 하락 반전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정직하게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지지만, 만약에 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나온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될 시 그에 대한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몇몇 종목들이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거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된 이슈가 이 이슈로 인해서 덮어질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또 시장과 관련된 그런 변화들, 또는 최근에 있었던 신기술의 어떤 변화 자체는 워낙 크게 움직이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뭐 또 실제 최근에 주시장 보더라도 요건 요것대로 움직이고 또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연결시키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이 상승장의 흐름, 이거는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보다 관련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마 우리 8.15에 나와서도 그랬었지만, 지난 9월에 지수 바닥입니다라고 여의도 유튜브를 통틀어서 제가 최초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마 얼마 전에도 꽤 1, 2월 달에도 상승장인데 상승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첫사례라고 얘기를 했다가 악플이 엄청 달린 걸 봤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불편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확실히. 그리고 여전히 그에 대해서도 많은 경제학자분들도 비슷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상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경기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은 상승장이 맞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기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소위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다시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말씀 주셨던 연준의 시장 전망을 보면 재밌는 게, 뭐 올해 금리를 2번 올릴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 외에 올해 경기 전망을 바꾼 게 되게 경이롭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고요. 실업률 전망치를 4.5에서 4.1로 낮췄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고용도 더 좋아질 거고 경기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과 반대로 시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로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더 헷갈리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 사례에서 과연 주가 지수라는 게 경기와 똑같이 움직였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한데, 최근에 국제금융센터에서 공식 자료를 냈고요. 통상적으로 상관관계가 0.5 정도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그럴 수도 안 그럴 수도 있답니다. 반반.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의성이 없다라는 거고,
저도 수십 년 애널리스트 생활을 통해서 봤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서도 주가가 상승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신한에서 그런 자료를 내기도 했었었고 아니, 그러면 왜 경기하고 주가는 달리 움직이지? 사실은 경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온 국민 또는 미국에 있는 온 국민의 경제를 대변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주가라는 것은 그 국가 안에 있는 특정 기업들, 그것도 잘 나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예컨대 프랑스에 있는 까크 지수 같은 경우는 상위 5종목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루이비통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품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경기가 다소 어렵고 서민분들이 힘들다 하시더라도 명품 소비만 좋으면 주가는 신고가로 갑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기가 불안해도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기 때문에 신기술이 발전해서 그 관련 기업들의 신기술과 관련된 실적이 좋아지면 미국 경기가 다소 어렵다라도 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기업들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하고 또 주가가 달리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한국도 이와 다르진 않죠. 한국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예컨대 코스닥에서는 배터리 관련주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안 좋지만 배터리 관련주 수요료 좋으니까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민분들 너무 어렵고 부동산 기업 어렵다고 해서 배터리가 안 올라갈까요? 다르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는 달리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들 국제금융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드냐면 정책적 효과가 있을 때 또는 우리는 유동성 효과가 있을 때 아니면 신기술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때는 주가와 경기가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경우도 많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 이번 시장도 그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증권시장은 기업 이익의 합이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지 전체의 경제를, 즉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전체 경제를 대변하는 게 아닌데 그걸 동일시해서 놓고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잃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걸 보는 걸 중요하고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이것만 놓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시장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많은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세계은행이라든가 IMF라든가 여러 경제 기관들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 아니면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자꾸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한국은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우리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국내 증시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시장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있는 것도 분명히 보이는데, 어쨌든 한국은 분명한 건 수출 중심의 국가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지역들,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에 대한 어떤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다라면 경제는 지금보다는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들의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느끼시는 내 피부 경제와 기업들이 느끼는 실적과는 괴리가 될 가능성이 전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 또 다른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기대치가 너무 없는 중국이 사실 경기 부양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고 곧이어서 무슨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냐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인데. 왜냐하면 결국엔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없긴 하지만 첫 번째 경기 부양을 할 의지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동안 왜 못했는지를 따져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중국이라는 국가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도 대규모로 하지 못했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중국에서 자금 이탈이 엄청났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그 이유는 이미 이제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는데 미중 간의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중국에 있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굉장히 컸었고, 반대로 얘기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사이클이 거의 종점에 왔다라면 중국이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을 그래도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중국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인민은행이 MLF라고 불리는 중기 유동성 창고에 대한 그 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은 여러 가지의 금리가 있는데, MLF라는 건 뭐냐면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들한테 자금을 공급할 때 주는 금리를 뜻하고요. 네. 여기서 이 금리가 내려가면 LPR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중에 있는 일반인들한테 이제 주는 금리가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시차를 두고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 조만간 시중에 있는 금리도 인하될 수 있겠구나. 그 금리 인하 자체는 어쨌든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수단이 될 거고, 중국이 그런 의지를 계속적으로 비친다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만 그 MLF 금리를 내렸던 게 아니라 전날에도 영내포 금리라고 해서 단기 금리를 또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자동차와 관련돼서 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들을 보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의지는 확실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의지가 현실화되려면 조금 더 강한 부양책이 나와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그런 부양책을 예상 외로 쓸 경우 거기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한국 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현재 있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우려보다는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 만에 하나 일단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일단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과연 얼만큼 좋아질 것이냐, 중국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중 관계가 요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어떤 수혜가 그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만큼의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러한 걱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어떤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먼저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최근에 조금 삐그덕거리면서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어떤 한국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수출은 그런 쪽의 수출이 아니고요. 중간재적인 수출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반도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원래도 필요한 제품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그런 어떤 관계와 큰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그런 정책을 쓰는데 반도체가 수혜야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부동산이 혹시라도 그래도 조금 긍정적 효과를 받는다라면 이사를 가야 가전제품을 바꾸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중국인들이 보면 생각보다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불안감들이 일정 수준 해소되기 시작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많지는 않더라도 소비에 나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직접적인 상품은 그렇죠, 소비재는 조금 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중간재, 즉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중간재들은 그것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반드시 개선이 된다. 그런 환율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 주신 것과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 중국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원래도 안 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뭐 덜 사냐 더 사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국 갔었을 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줄인 건 맞는데, 현재 중국에서 중국 제품이라고 팔리고 있는 화장품의 ODM 기업이 한국인 경우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침 또 중국을 다녀오셨으니까 사실 올 초 정도였죠. 그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선투자하셨던 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오히려 좀 손실을 보신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리오프닝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또 새로 떠오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인들에게 돈을 좀 써라 뭐 장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예전에 안 팔리던 화장품이 많이 팔릴 거다라고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어이없게도 사실 투자의 성공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데 일본이 많이 가면서 대표적인 게 항공주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얻어 걸린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됐었는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느려진 건 사실이었던 게 느렸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아직도 중국에 가면 생각보다 이 마스크를 쓴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뭐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아시다시피 어딜 가든지 조금 더 활발하게 리오프닝을 하고 놀러 다니는 세대는 젊은 친구들인데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나 되잖아요. 네.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이 살아나야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소 늦긴 했지만 즉 사실 경기가 원래 꽝 하고 떨어지면 처음에 올라올 때는 뭔가 정책적으로 약간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의심이었던 거 왜 중국이 이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책을 썼었을 때는 오히려 미중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시점을 늦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의 긴축의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거의 종착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중국이 이를 살리기 위한 어떤 경기부양책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제가 볼 때 나아진 환경은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들도 이전에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ODM 쪽이었었지만 그건 중국 쪽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에서 뭔가 중국이 좋아지니까 이럴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밖의 환경에서 이런 쪽의 수혜를 받는다는 생각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 자체가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오기 위해서는 이 단체 관광객이 풀려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개별 관광객들은 의외로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명동에 나가고 그다음에 면세점도 꼭 체크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주말에 비슷한 시간에 나가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데 늘어난 숫자가 그렇게 기대치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게 좀 더 많이 늘어나려면 역시 단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정책들이 풀리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리오프닝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 리오프닝의 진짜 수혜는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본에 예.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면서 일본 경제의 GDP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어이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고 그 상사들의 어떤 일본 상사들의 그 자원 개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인지 한국의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일본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건 전 증권사에 일본 관련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한 군데 정도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증권사들이 뭐 해외 투자를 하라고 해놓고 정말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고요. 최소한 많은 리서치에서 이 중국 워렌 버핏이 중국에 투자했다라면 그때부터라도 뭔가 파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많이 내놨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일본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없다는 게 너무 좀 서글픈 그런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일본 경제를 무시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뭐 30년 동안 좋은 적이 없었으니까 뭐 쟤네들이 평생 안 좋은 애들이야라고 우리가 단정지었던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여러모로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도 생각보다 고비가 꽤 있었어요. 네. 이거는 중국 경기가 나빠서 위기였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해 줄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었었던 건데 그 고비를 많이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첫 번째로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일본의 임금이 올라가는 건 30년 만입니다. 네. 이게 임금이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 가장 큰 게 디플레를 해소하기 위한 즉 물가가 너무 떨어져 이걸 올리기 위한 건데 이 임금이 올라가는 가장 큰 조건이 임금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지난 30년간 일본이 거의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중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일본의 임금이 올라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성장률, GDP는 좋아지죠. 네. 왜냐하면
GDP가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회비인데 일본인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본인들의 씀씀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건 일본의 부채 비율이 줄어듭니다. 네. 빚의 금액이 있는데 내가 더 벌어들이는 금액이 많아지니 일단은 일본 국가의 재무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일본이 달라진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제일 관여를 한 거지만 일본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일본 경기가 활기를 띈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그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본 기업의 어떤 그 기업 가치를 위한 움직임들이 전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 탑픽스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40%가 넘는 기업들이 실제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EPS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얘네들이 자사주를 사지도 않고 배당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지배구조 자체도 상호 출전 방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후진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일본 거래소에서 그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죠. 당신들 PBR 0.1 이하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이거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내라고 하기 시작을 했고, 이와 또 연동돼서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또 기업들하고 으쌰으쌰가 됐어요. 그래서 네. 기업들이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배당을 대폭적으로 늘려주기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자사주를 사서 소가까지 가는, 즉 주식 숫자를 줄여서 주가를 올리는 것들도 있었었고, 또 거기에 일본의 상사 관련 기업들이 사실 자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관련해서도 여러 광물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많이 쥐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 일본 기업들이 좋아지는 어떤 효과를 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좀 복잡해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여기도 괜찮다 그러고 저기도 괜찮다 그러고 한국 주식도 뭐 워낙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닐까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런 현재의 그 현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자격,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도 오래 했고 이 증권사 생활도 오래 했는데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일단 제일 헷갈려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을 매크로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자전략팀장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 방법은 사실상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워렌 버핏이 주총을 하면서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은행 사태가 있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성장률 지표 이런 걸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하셨나요? 했더니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난 58년 동안 경기 지표를 투자하고 있었으면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발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경기 지표를 pu고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거고, 그리고 IQ가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석학들이 큰 부자가 주식시장에서 된 사례가 있으면 자기한테 이름을 대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케인즈 얘기를 하면서, 그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경기 순환을 통해서 주식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는다, 번번이 실패를 했다. 오히려 그 친구가 기업에 대한 본질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매크로에 시장을 맞춰서 보려는 노력들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튜브가 발전을 하고 이상하리만큼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방법이 정석인 것처럼 사실 일반인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매크로도 굉장히 잘 봐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만 놓고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정책적인 효과,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 또는 신기술에 대한 등장,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어떤 결정을 많이 내려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결정보다는 워낙 매크로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야, 매크로가 되면 다 되는 거라고 너무 획일시 시키시면서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매크로를 보실 때는 복잡한 지표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만 보면 되느냐? 개선되느냐, 후퇴하느냐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지금보다 경기가 안 좋아도 어쨌든 개선되는 게 있으면 주가는 오르고 네. 지금 경기가 좋아도 약간 후퇴하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결과만 놓고 여전히 안 좋다. 여전히 안 좋아도 개선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이럴 땐 주가가 오른다라는 네. 점들을 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너무 매크로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앞서 보드렸던 기업들의 본질 가치 또 산업의 변화 또 기업들이 뭔가 환골탈태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보시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덜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냐 혹은 나빠질 것이냐 그게 제일 단순하게 중요하죠. 이것만 네. 봐도 네, 맞습니다. 큰 확률이 올라가겠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효과도 그런 게 지금 잘 보시면 IRA법이 나오니까 우리 기업들 실적이 확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럼 그것만 봐도 이 정책 때문에 이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네. 그게 본질이었는데 만일에 우리가 매크로만 봤다면 매크로는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투자를 안 했다라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네. 이랬던 것처럼 사실 본질은 그게 더 커요. 그런데 자꾸 매크로만 놓고 되냐 안 되냐 얘기하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가족분들, 네, 다시 한번 그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봤고요. 하여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